한 여자가 제사상 앞에서 절을 거부했습니다. 단 한 번의 거부, 그것이 40년 가문을 무너뜨릴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2019년 추석, 서울 강남의 한 저택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니었습니다. 재산 230억, 3대가 함께 살던 대가족, 그리고 120년을 이어온 가문의 제사. 모든 것이 단 한 사람의 선택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며느리 이수진 43세. 그녀는 명문대를 나온 커리어 우먼이었고 15년간 완벽한 맏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단 한마디를 내뱉었죠. 저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남편은 그녀의 뺨을 때렸으며 시어머니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후 이 집안에서 벌어진 일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비극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은 시니어 세대와 현대 가족의 갈등을 진솔하게 다룹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여자의 선택이 어떻게 모든 것을 앗아갔는지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이야기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수진이 재벌가의 장남 박준호와 결혼하던 그날, 시아버지 박철수 회장은 그녀에게 단 하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안의 제사만큼은 평생 지켜달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제사가 얼마나 큰 짐인지 몰랐습니다. 1년에 5번 조상 사대까지 모시는 제사상은 준비만 3일이 걸렸고 음식 가짓수는 37가지에 달했습니다. 시댁 친척 10명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수지는 항상 부엌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명절 하루 전날부터 밤을 새워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가 끝나면 설거지에 또 3시간. 그녀의 손은 늘 화상 자국과 칼집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10년간 수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준호는 대기업 이사였고 시부모는 그녀를 완벽한 며느리라며 칭찬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조차 내가 시집을 잘 가서 고생이 덜하다고 말했죠. 수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것도 가족을 위한 일이야. 조금만 더 참자. 2014년 10년째 제사를 지내던 어느 추석날, 수지는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경고했지만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제사 때문에 쓰러지다니 조상님들이 노하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꺼져버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남편 준호는 아내를 위로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좀만 더 체력 관리를 잘하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겠어. 15년간 쌓인 분노가 그날 처음으로 표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2018년 설날, 그 애는 유독 추웠습니다. 영하 15도의 새벽 4시, 수지는 홀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안방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고 남편은 형제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습니다. 맏며느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시누이 박민정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지는 그날 처음으로 제사의 의미를 되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조상을 모시는 일일까? 아니면 그저 며느리를 길들이는 수단일까? 제사상을 차리는 내내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새벽 2시, 수지는 쓰러진 채 부엌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지는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15년간 감정 노동과 무급 노동을 동시에 해왔어요. 이건 학대에 가깝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인정해 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제사는 거부하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1년이 더 걸렸습니다. 남편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고 시부모의 반응이 두려웠으며 무엇보다 폐륜이라는 낙인이 무서웠습니다. 2019년 5월 할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수지는 남편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제사는 제가 빠져도 될까요? 너무 힘들어서. 준호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미쳤어? 우리 집안에서 맏며느리가 제사를 빠진다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지 생각이나 해봤어? 수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15년 동안 했으니 충분하지 않나요? 준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이 집안에서 쫓겨나고 싶어? 제사를 거부하는 며느리를 우리 아버지가 용납할 것 같아?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수지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못하겠어. 제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지만 친정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수진아,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참아. 이혼하면 내가 더 힘들어. 친정조차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남편도 친정도 심지어 같은 여자인 시누이들도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수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그녀는 이미 15년 전의 밝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야윈 얼굴, 깊게 패인 눈, 그리고 생기 없는 눈빛. 그녀는 이미 자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7월 어느 날 수지는 우연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처지의 며느리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제사 때문에 우울증 약 먹어요. 시댁에서는 며느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수백 개의 댓글을 읽으며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그날 밤 수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내 인생은 제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제사가 될 것이라고. 추석 보름 전 수지는 남편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번 제사 후에 저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을 거예요. 외주를 맡기든 다른 방법을 찾든 저는 빠지겠어요. 준호는 비웃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아버지한테 그 말을 어떻게 해? 당신 이 집안에서 매장당하고 싶어? 수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해보세요. 15년간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단 하루만 경험해 보세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아내가 제사 준비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동을 쏟는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 시어머니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올해는 친척들이 더 많이 온다니까 준비 잘해야 해. 특히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육회는 꼭 만들어야 하고. 수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번 추석 제사는 제가 준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년간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제 건강을 위해서라도 제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찬물을 끼얹은 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맏며느리라는 걸 잊었니? 제사를 거부하는 건 조상을 모욕하는 거야. 당장 그런 생각 접어.
수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순간 15년간의 인연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9월 13일 추석 당일 새벽 4시 30분 수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남편 준호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사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6시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왜 아직 안 일어났어? 제사 준비해야지. 수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번 제사를 준비하지 않겠다고. 문 밖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미친년이 당장 나와. 30분 후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박철수, 시어머니 김영희, 남편 준호, 그리고 시동생 부부와 시누이들까지. 수지는 소파에 앉아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야, 지금 정말로 제사를 거부하겠다는 거니?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님. 15년간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제 한계입니다. 시아버지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한계. 며느리가 제사를 지내는 게 한계라고? 그럼 이 집안의 전통은 누가 지키겠냐? 수지는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합니다. 저는 더 이상 제사를 위해 제 삶을 희생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수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 패륜한 년이 내가 감히 조상님을 무시해? 수진은 비명을 질렀고 남편 준호는 아내를 보호하는 대신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시누이 민정이 수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언니가 제사를 안 하면 우리가 다 욕먹어요. 우리 집안 체면은 어떻게 하고요? 시동생 준영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우리 집안 재산 노리고 들어와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반박했습니다. 재산? 저는 단 한 번도 재산을 바란 적 없어요.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시아버지가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좋아. 그럼 선택해라. 제사를 지내든지 아니면 이 집을 나가든지. 준호는 그제야 아내 편을 들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하시잖아요. 수진이도 15년간 고생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준호, 넌 입 다물어. 이건 며느리 문제야. 내가 껴들 일이 아니야. 수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절대 자신의 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결국 아들이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 제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부엌은 텅 비어 있었고 제사상에는 아무것도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친척 40명이 도착했고 그들은 준비되지 않은 제사상을 보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님 댁에서 무슨 일이야? 맏며느리가 어디 갔어? 이게 무슨 망신이야? 시아버지는 창피함과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고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집안의 수치가 드러난 것입니다. 시누이들은 급히 편의점으로 달려가 과일과 음식을 사왔고 2시간 늦게 간소하게나마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수지는 자신의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떠난 후 시아버지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마지막으로 묻겠다. 앞으로 제사 안 지낼 거냐?
수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서류 봉투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좋다. 그럼 이혼 서류에 사인해라.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 수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혼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위자료 없음, 재산 분할 없음, 양육권 포기. 모든 것을 빼앗기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15살 아들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 지훈은 엄마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하지만 다음 날 시아버지는 지훈을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 엄마는 조상을 버린 사람이야. 너는 아빠와 함께 남아야 해. 지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엄마를 사랑했지만 할아버지의 권위에도 눌려 있었습니다. 15세 소년에게는 너무 무거운 선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모았던 옷가지, 사진, 그리고 아들과의 추억들. 그녀가 가져갈 수 있는 건 2개의 캐리어가 전부였습니다. 남편 준호는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시부모는 냉담하게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떠나기 전 수지는 마지막으로 제사를 지내던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15년간 그녀를 가뒀던 그곳에서 이제는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방감과 동시에 깊은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현관문을 열고 저택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19년 10월 수진이 떠난 후 박 씨 집안에는 이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무너진 건 맏아들 준호였습니다. 아내를 보낸 후 그는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쳤고 이사직에서 평직원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을 질책했습니다. 네가 아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결과야. 남자가 겨우 여자 하나 못 다스려? 준호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자신이 아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걸까? 11월 문제는 차남 준영의 가정으로 번졌습니다. 준영의 아내 미선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제사는 저희가 준비하는 게 어떨까요? 형님도 없으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제사는 맏며느리가 지내는 거야. 수진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미선은 황당했습니다. 어머님, 형님은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요. 안 돌아와요. 시어머니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수진이 잘못을 뉘우치고 무릎 꿇고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2월 할아버지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시누이 민정이 제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제사 준비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그녀는 오전 10시에 일어나 마트로 달려갔고 37가지 음식 대신 10가지만 간신히 준비했습니다. 제사상은 엉망이었습니다. 육회는 비린내가 났고 전은 타버렸으며 밥은 설익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사상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제사상이야? 수진이는 37가지를 완벽하게 준비했어. 민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 여자처럼 못하는 게 제 잘못인가요? 그날 제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월 시아버지는 외주 업체에 제사 준비를 맡겼습니다. 비용은 한 번에 500만 원.
1년에 5번이면 2,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외주 음식은 정성이 없다며 시아버지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게 조상님을 모시는 제사냐? 돈으로 때우는 건 불경이야. 하지만 대안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들은 모두 수진처럼 되기를 거부했고 딸들은 제사 준비를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박씨 집안의 120년 전통은 외주 업체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 사이 준호는 아들 지훈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빠는 왜 엄마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의 눈에는 그저 비겁한 방관자일 뿐이었습니다. 지훈은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은 떨어지고 친구들과 싸우고 선생님께 반항했습니다. 심리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의 분리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3월 시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마음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는 병상의 남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수진이 때문이야. 그년이 우리 집안을 망쳤어. 하지만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차남 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수님 탓만 하면 뭐해요? 우리도 형수님한테 너무 많은 걸 강요한 거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너마저 형수 편을 들어? 내 형수는 폐륜을 저질렀어. 4월 시아버지는 회복했지만 예전의 권위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고 딸들은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한때 50명이 모이던 대가족은 이제 10명도 채 모이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형식적으로 치러졌고 가족들은 제사가 끝나면 서둘러 집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박씨 집안의 전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5월 준호는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음주로 인한 업무 태만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시어머니는 여전히 수진을 원망했지만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사가 가족보다 중요한 걸까? 120년 전통을 지키려다 120년 가족을 잃은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2019년 10월 수진이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원룸이었습니다. 15년간 강남의 200평 저택에서 살던 그녀에게 10평 남짓한 공간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제사상을 차릴 필요가 없었고 시부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첫날 밤 수지는 빈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해방감과 상실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특히 아들 지훈을 남겨두고 온 죄책감은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첫 주는 지옥 같았습니다. 수지는 15년간 전업주부였기에 경력이 전무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지만 이력서에는 15년의 공백만 있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면접관들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15년간 무엇을 하셨나요?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20곳이 넘는 회사에 떨어진 후 그녀는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000원, 하루 8시간, 월급 200만 원. 강남 저택의 한 달 관리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친정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수진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아들도 잃지 않고 좋은 생활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친정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제사 하나 못 참아서 이혼하다니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수지는 친정 방문을 점점 줄였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은 외로움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의 위로뿐이었습니다. 12월 수지는 아들 지훈을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마주한 아들은 3개월 만에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나 할아버지 집 싫어요. 엄마랑 살고 싶어요. 수지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양육권이 없었고 원룸에서 아들을 키울 경제력도 없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조금만 더 돈을 모으면 너를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는 평생 모아도 아들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편의점은 손님이 줄었고 수진의 근무 시간도 삭감되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으로 떨어졌고 원룸 월세 70만 원을 내고 나면 8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수지는 하루 2끼로 줄였고 컵라면이 주식이 되었습니다. 15년간 강남 저택에서 고급 식재료로 요리하던 그녀가 이제는 1,000원짜리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고 웃는 법을 잊었으며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싶었지만 상담비 10만 원이 아까웠습니다. 그 돈이면 일주일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존하고 있을 뿐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5월 수지는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카페에서 수다를 떠는 친구들을 보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 편의점에서 일해라고 말하는 순간 동정 어린 시선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수지는 SNS 계정을 삭제하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습니다. 그녀는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7월 어느 날 수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43세의 얼굴은 53세처럼 보였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생기 없는 피부, 그리고 죽은 듯한 눈빛. 이게 내가 원한 자유인가? 수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제사로부터는 자유로워졌지만 그녀는 새로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난, 고독, 그리고 사회적 낙인. 이것이 그녀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10층 높이 뛰어내리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 지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라고 말했던 아들. 수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죽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엄마는 단 한 명뿐이니까. 그날 이후 수지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 버텼습니다. 2020년 8월 준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된 후 6개월간 그는 단 한 번도 재취업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내가 아내를 제대로 잡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어. 준호는 아버지의 말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도 직장도
그리고 자존심도 모두 잃었습니다. 9월 준호는 아들 지훈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지훈이 학교에서 싸움을 일으켜 정학을 당한 것입니다. 준호는 아들을 혼냈습니다. 내가 이러면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겠냐? 지훈은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빠한테 엄마 얘기 들을 자격 없어요. 아빠가 엄마를 버렸잖아요. 그 말에 준호는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지훈은 코피를 흘리며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그날 이후 아버지와 대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아내뿐 아니라 아들까지 잃고 있었습니다. 10월 준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당신이 제사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야. 수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책임을 나한테 돌리는구나. 당신이 나를 지켜줬다면 우리 가족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야. 통화는 서로를 비난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또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11월 준호는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집안에서 물건을 부수고 시어머니에게 고함을 지르고 아들을 때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을 정신과에 데려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알코올 의존증 및 우울증이었습니다. 의사는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준호는 거부했습니다. 난 미치지 않았어. 내가 왜 정신병원에 가야 돼? 그는 병원에서 뛰쳐나와 다시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12월 준호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면허는 취소되었고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벌금을 대신 내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정신 차려. 내가 이러면 지훈이는 어떻게 되냐? 하지만 준호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삶에 대한 의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준호는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사설탐정을 고용해 아들을 찾았습니다. 준호는 인천의 한 고시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3평 남짓한 방에서 그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방은 쓰레기와 술병으로 가득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제사보다 중요한 건 살아있는 가족이라는 것을. 준호는 결국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습니다. 2주간의 입원 치료 후 그는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퇴원한 그는 예전의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45세의 나이에 직장도 가족도 미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매일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하지만 수지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했던 건 제사가 아니라 아내였다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이미 흘러버린 후였습니다. 2021년 3월 시아버지 박철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뇌졸중이었고 이번에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예상보다 적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때 권력과 재력을 자랑하던 박 회장의 마지막은 쓸쓸했습니다. 장남 준호는 상주로 서 있었지만 정신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차남 준영은 형을 대신해 조문객을 맞았고 시어머니 김영희는 관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제사를 그렇게 고집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죽은 남편에게 하는 원망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시아버지는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들들에게는 각각 10억씩, 손자 지훈에게 20억을 남기고 나머지 200억은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제사와 전통을 지키려다 가족을 잃었다. 내 재산이 가족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돈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기를 바란다. 준호는 유언장을 읽으며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4월, 시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가족의 붕괴가 그녀의 정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녀는 가끔 수진을 찾았습니다. 수진아, 제사 준비해야지. 오늘 할아버지 기일이야. 옆에서 간병인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님은 3년 전에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워하며 울었습니다. 그녀는 현실과 과거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치매를 급속도로 진행시켰습니다. 5월, 손자 지훈이 가출했습니다. 16세 소녀는 더 이상 할아버지 집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치매에 걸렸으며 아버지는 정신병원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는 엄마를 찾아 서울 외곽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수지는 아들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미안해. 모자는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지훈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살게. 할아버지 집은 이제 집이 아니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이제는 모자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6월, 준호가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들과 아내를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지훈아,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수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용서?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는 알아요? 당신은 나를 지키지 않았어요. 당신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을 뿐, 내 남편이 아니었어요.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잃는지. 지훈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너무 늦었어요. 우리는 아빠 없이도 살 수 있어요. 7월, 박씨 집안의 저택이 매각되었습니다. 40년간 가족이 살던 그곳은 이제 낯선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보내졌고 준호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차남 준영과 시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고 더 이상 가족 모임은 없었습니다. 120년을 이어온 박씨 가문의 제사도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무도 제사상을 차리지 않았고 아무도 조상을 기리지 않았습니다. 전통은 사라졌고 가족도 흩어졌습니다. 8월, 수지는 지훈과 함께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15년간 제사 음식을 만들며 익힌 요리 실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엄마의 정성 밥상이라는 이름의 식당은 입소문을 타며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무급 가사노동이 아니라 인정받는 전문가였습니다. 지훈은 학교를 다니며 방과 후 식당을 도왔습니다. 모자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자신들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9월, 준호가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진이 손님들에게 웃으며 음식을 서빙하는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는 15년간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내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제사상을 차릴 때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룰 때
가장 빛났다는 것을. 그는 식당 밖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인생에 낄 자격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혼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지키려고 했던 걸까? 제사를 지키려다 가족을 잃었고 전통을 지키려다 행복을 잃었습니다. 2022년 추석, 수진과 지우는 작은 식당에서 둘만의 명절을 보냈습니다. 제사상은 없었지만 따뜻한 밥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지훈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는 행복해.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는 자유롭잖아. 지훈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해. 엄마가 웃으니까. 그들에게는 거창한 제사상보다 이 작은 행복이 더 소중했습니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행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시각 요양원에서 시어머니 김영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치매로 대부분의 기억을 잃었지만 가끔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녀는 며느리에게 다르게 대했을까요? 제사보다 며느리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물에는 평생의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지만 외로운 명절에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아내와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찍은 가족 사진. 그때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아내 편을 들었다면. 준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났고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소주잔을 비우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키지 못한 가장이었어. 차남 준영의 집에서는 작은 제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37가지 음식이 아니라 간소하게 5가지 음식만 준비했습니다. 준영의 아내 미선이 말했습니다. 여보,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조상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형수 수진의 고통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조상의 영정에 절을 하며 빌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가족을 지켜주세요. 형수님처럼 되지 않도록. 2023년 수진의 식당은 분점을 낼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무엇보다 아들과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그녀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15년간 제사 음식을 만들며 갈고 닦은 실력이죠. 그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었어요. 인터뷰어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혼을 후회하시나요? 수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 선택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지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요리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는 엄마의 뒤를 이어 요리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식당을 할 거야. 그런데 내 식당에서는 절대 제사 음식은 안 팔 거야. 수지는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누구의 강요도 받지 말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엄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 엄마처럼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행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전통과 제사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통이 사람을 억압하고 가족을 파괴하고 행복을 앗아간다면 그것은 지켜야 할 가치가 있을까요? 수진의 선택은 극단적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15년간 참고 견뎠지만 더 이상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반면 박씨 가문은 전통을 지키려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죽기 전에야 깨달았고 준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후회했으며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려 기억조차 잃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무엇일까요? 제사상을 함께 차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일까요? 전통은 가족을 이어주는 끈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족을 옭아매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죽은 조상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며느리에게만 제사를 강요하는 것은 전통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누는 제사라면 아름답지만 한 사람에게만 짐을 지우는 제사라면 그것은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지혜로운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진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아니면 준호의 입장이 이해되시나요? 제사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전통일까요? 아니면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할 풍습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닙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정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명절 때마다 며느리들은 부엌에 갇히고 가족들은 갈등을 겪고 누군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과 사람을 지키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채널은 시니어 세대와 현대 가족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다룹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의미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